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오늘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의 절차적 하자를 따지기 위해서였다는데요. 민주당은 집단 행동의 속내가 뻔하다며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새삼스럽지도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헌재를 흔들려는 의도도 없고 흔들어서도 안 된다며 헌재 방문은 의원 개인의 방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여당 의원 40여 명이 찾았는데 개인 방문이라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40여 명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을 한다면 재판관들도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정성을 해치는 헌재 흔들기 즉각 멈춰야겠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네, 2월 1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시골 한옥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잠시 후 한국사회주택협회 부설 건축학교 함석호 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입니다. 자, 대구 군부대 이전 최종 후보지가 다음 달 초에 결정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 바로 우리 지역 상주, 그리고 군위, 영천 이렇게 3개 시군인데요. 각 지자체마다 공무원, 주민 등이 연일 관련 행사를 열면서 유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군부대 이전지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죠.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어떤 부대가 이전하고 또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2022년 7월부터 대구시는 대구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네. 이전 대상 부대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공군 제1미사일 방어여단을 비롯해서 북구에 있는 제50보병사단 사령부 등 총 5개에 달하는데요. 네. 대규모 부대가 이전하는 만큼 상당한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되면서 경북 지역 5개 지자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대구와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가장 앞서 있을 것 같았던 칠곡의 경우에는 야외 종합훈련장 건립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유치 철회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의성은 지난달 21일 국방부가 작전성과 정주 여건 등을 평가하면서 후보 지자체에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현재 현재 남은 곳은 대구시 군위군, 경북 상주시와 영천시 등 3곳인데요. 이들 지역은 국방부 평가에서 기능별 업무 수행이 쉽고 훈련 효과를 발휘하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구시는 사업성과 수용성을 평가해서 다음 달 초 최종 이전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대구시 안에 있는 지금 군부대 5곳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되고 또 대구에 있는 국군병원도 같이 이전한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그것도 맞죠? 네네. 같이 이전 이렇게 해서 총 6개 부대가 이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현재 이제 3곳이 후보가 됩니다. 상주, 영천, 군위 이렇게 있는데 각 지자체들마다 장단점을 이번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대구 내 이전으로 인해서 부대 이전에 따른 인구 감소 등의 부정적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자, 군위군부터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군인은 2023년 7월 대구로 편입을 되면서 군부대 이전 사업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나 승인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사업을 더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구시 내의 이동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강력 지자체 간에 혹시 모르게 빚어질 수 있는 갈등이나 의견 충돌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사업 추진에 따른 걸림돌이 없다. 이것이 이제 군의군의 설명입니다. 예. 그리고 작전 요건뿐만 아니라 주민 수용성 또한 높은데요. 대구시는 최종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평가나 사업 성과 등을 중요 지표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군인은 이런 부분에서도 강점이 크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군이 이제 같은 대구시 내 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작전 요건, 또 주민 수용성 또한 높다. 상당히 좀 유리해 보이네요. 현재 봐서는 군의군이. 네. 예. 자, 그러면 군의군은 대구 군부대 통합 유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네, 군의군은 이제 군부대 이전 사업을 신공항 사업과 연계를 통해서 군의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도시로 완성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예. 이미 대구시가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의군의 스카이시티 조성 등 교통망과 도시 인프라 확장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군의군의 가장 큰 강점은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군의군 도시공간 개발 종합계획이라고 이제 군의군이 마련한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보면 군인과 가족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완벽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이런 점들도 이제 군의군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 계획이 완성되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적인 도시 구조를 통해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우리 군의군이 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이제 군의군은 유치 과정에서 적극 어필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군의군,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까지 아주 큰 강점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러면 다음 후보지죠. 영천으로 한번 가보죠. 행정구역상 대구인 군의보다 어쩌면은 물리적 또 심정적으로 대구시와 더 근접한 곳이 바로 영천 아니겠습니까? 네, 영천은 사실상 대구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영천에는 육군 3사관학교, 제2탄약창, 21항공단, 그리고 국립영천호구관과 같이 지역 내에 다수의 군부대와 보훈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경북 시군 중에서는 최초로 군장병 상해보험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군 친화도시라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구 군부대 유치 과정에서 영천시가 실시한 대시민 서명운동에 영천시민 100%에 가까운 10만 555명이 참여를 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찬성률이 98%가 나오는 등 주민들의 유치 의사 또한 매우 높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영천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시기에 영천성 수복전투, 일제강점기 시대 산남의진의변과 6.25 전쟁 영천대첩 등 국난 극복 역사에 나오듯 특유의 DNA를 갖춘 호국도시라는 점도 심정적으로 이제 대구 군부대가 영천으로 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대구 생활권이다, 영천은. 그리고 주민들의 유치 의사 상당히 높고 호국 도시라는 점, 이런 여러 가지 강점이 있네요, 영천도. 자, 이런 점도 중요하지만 또 인프라라든가 군 작전성, 이런 점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천은 어떻습니까? 네, 영천의 경우에는 팔공산과 보현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군사적 측면에서는 도시의 방호 능력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선철도, 대구선 복선철도,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대구 포항고속도로, 상주 영천고속도로 등 3개 고속도로가 지나고,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개통 등 도시 인프라적 측면에서 특히 대구와의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는 후보 3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지난해 10월 영천에 있는 영천고등학교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3월에 정식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정주 여건 중에서 최대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문제를 단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된 점도 큰 강점으로 꼽혀집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 외에도 영남대 영천병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경산 하양에 위치해 있는 국군 대구병원과의 접근성과 같은 의료 인프라 또한 영천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영천도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한 강점이 있군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북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군이 영천을 제치고 우리 지역 상주가 됐으면 하실 텐데, 자, 상주는 그러면 군이나 영천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이것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 상주 또한 영천과 마찬가지로 국난 극복의 DNA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몽골 침략에 맞서서 대성을 거둔 항전지다. 또 임진왜란 당시 왜군과 맞선 의병의 도시다. 6.25 전쟁 때는 낙동강 방어선 구축을 위한 시간을 확보했던 상주 활영장 전투 등을 또 내세우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부대 지휘와 통제가 용이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 부대인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국토의 70%에 달하는 후방지역, 충청, 영남, 호남 지역 전체의 작전과 훈련 또 군 행정에 관한 상황을 관장을 하는 곳인데요. 예. 그렇기 위해선 부대의 효율적인 지휘 통제나 군사 보급, 작전 수행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방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게 상주시의 설명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주는 신라 시대에도 그랬고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도 그 지역의 중심지였던 만큼 이런 점들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한 상주. 그러니까 국난 극복의 DNA가 있고 부대 지휘와 통제가 용이하다. 이런 강점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상주가 교통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계 고속도로가 이 상주를 지나잖아요. 네, 인프라는 전시나 평시 군사작전 수행과 또 유사시에는 전방부대 지원, 군사물자 보급을 위한 병참선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중요합니다. 상주는 상주 영천 고속도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 그리고 영덕 당진 고속도로 등 세계 고속도로가 지날 뿐만 아니라 통합신공항과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예천의 제16 전투비행단, 충북 청주에 있는 17 전투비행 등과의 접근성은 세계 후보지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고요. 예. 네. 그리고 2030년에 완공되는 중부 내륙 고속철도도 있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도시를 1시간,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합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부대 방어에 유리한 소백산맥이 있다는 것도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특히 북쪽의 높은 산맥과 주변 산악이 방어해주는 천혜의 요새인 상주의 지형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등 대공 방어 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매우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대구시와 인접한 영천과의 비교를 했을 때 공시지가가 저렴한 점도 상주시의 강점으로 꼽혀지고요. 부대 확장성이 높다는 점도 다른 두 곳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주시는 민군 상생, 복합타운 조성 등 계획을 세워두고 막판까지 적극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자, 이렇게 쭉 취재를 해보셔서 어떤 기자로서의 감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기에 상주, 군위, 영천 중에 어디가 제일 앞서간다고 이렇게 느끼십니까? 세 군데 다 강점은 또렷한데. 또렷하죠. 예. 예, 다 너무 또렷해서 어디를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분명히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또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군위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걸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좀 더 이제 진행이 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공정한 평가나 심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위가 좀 앞서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상주도 좀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예. 좀 역전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언제 발표라 그랬죠? 다음 달. 그렇죠. 3월 6일쯤 3월 6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3월 6일이면 다다음 주 목요일이군요. 예. 네. 상주를 좀 꼭 좀 이전이 확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최근에 비상계엄, 탄핵 정국 여파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지난해 말까지 이루어져야 했던 그 절차죠. 그렇죠. 이 부대 이전이 지금 상당히 미뤄졌는데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좀 많은 노력이 좀 요구가 되겠네요.
물론 의사결정권자,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라는 점은 매우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정도 늦춰졌을 뿐이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다음 달 6일쯤 최종 이전 후보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일찌감치 유치를 포기했던 7곡이나 그리고 최종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한 의성이나 또 이번에 3군데 중에서 이제 2군데는 탈락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총 4개 지자체들 모두 이제 군부대 이전 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 실패에 따른 혼란은 없어야 한다는 점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최종 이전지로 선정된 지자체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을 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정부나 국방부, 대구시 그리고 이전 대상 지자체까지 더 많은 협조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정말 그렇네요. 사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그 상주에 그 유치 추진 위원장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인터뷰 과정 중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이 군부대 유치하면 최소한 10,000여 명 이상의 인구 증가 효과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죠. 우리 지역 상주에 꼭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LG전자 베스트샷 안동 본점 오픈 1주년 기념 빅 세일. 역대급 할인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도 아낌없이 탁탁. 가격까지 체크하니까 완전 럭키잖아. 2월 7일부터 27일까지 LG 베스트샷 안동 본점 오픈 1주년 빅 세일.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이 찬바람 뭐지? 우리 자기 춥잖아.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일회용품 버릴 때 자기 마음 불편하지.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한 끼. 식재료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해요. 지구 살림템.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4분 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도 근대 한옥이 많이 있죠. 대부분 1970, 80년대에 지어진 곳들인데요. 낡고 노후해서 불편한 점이 많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고민하거나 아예 빈집으로 방치해 두기도 합니다. 자, 근대 한옥 리모델링 한국사회주택협회 부설 건축학교 함석호 교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석호 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석호입니다. 예. 자, 시골 한옥 건축학교 수강생을 현재 모집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자, 먼저 이 시골 한옥 건축학교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 주시죠. 예.
일단은 건축학교를 소개하기 전에 예. 제가 한국사회주택협회 부설 건축학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회주택협회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건축학교를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올해로 설립된 지 한 10년 됐습니다. 예. 거의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주거약자, 그러니까 뭐 청년, 뭐 그다음에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동안 이제 쫓겨날 걱정 없이 이렇게 주거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예. 10년 전에 설립되었고 현재는 수도권에 약 한 1만 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어차피 사회주택이 건축과 결부되니까 부설 건축학교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부설 건축학교를 설립하게 되었고, 예. 그리고 작년엔 충북 제천 덕산면에 청년들이 기농기촌을 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살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 그러면 이걸 건축학교 방식으로 풀어보자 해서 작년에 덕산면에 그때는 목조 건축학교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4가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같이 집을 함께 짓고 함께 배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4가구를 새로 지으셨어요? 예.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그 작년에 2가구는 요번에 하게 될 근대 한옥처럼 예. 1950년대에 지어진 흙집을 한옥 흙집을 리모델링해서 2가구를 만들었고 예. 그다음에 2가구는 목조주택으로 신축을 해서 2가구를 만들었고 그게 총 4가구를 했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원래는 예. 시골에 이제 빈집들이 많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건축학교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안동 북구면에 예. 1970년대에 지어진 시골 한옥이 있어요. 예. 가보니까 깨끗하고 괜찮더라고요. 예. 이걸 사람이 좋게 살기 좋게 한번 고치는데 이걸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건축학교 방식으로 직접 같이 고쳐보자 배우면서 예.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작년에는 충북 제천에서 올해는 이제 안동 북구면에서 이런 활동을 하게 맞습니다.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주택협회라는 게 이제 공익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는 협회가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주거 약자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로 이제 근대 한옥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자, 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뭐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한옥들 말하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 안동 태화동이나 평화동에 이래 보면 예. 7, 80년대 지어진 근대 한옥들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런 예. 한옥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렇죠. 예. 뭐 사실 뭐 5, 60년 된 뭐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고쳤으면은 또 꽤나 쓸만한 그런 집들이 많을 테니까 이걸 허무는 것보다는 이제 리모델링해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이런 사업입니다. 자, 근대 한옥 리모델링 원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리모델링 할 때 이제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 옛날에 1970년대나 80년대에 지어지다 보니까 단열 문제, 난방비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을 지어서 보통 한옥들이 보면 아름답긴 한데 실제 살아보면 많이 추워요. 겨울에 정말 춥죠.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뭔가 하면 부엌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있고 화장실이 또 바깥에 나가서 있고 이러니까 주로 살림하는 주부들이 생활하기 불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들을 이제 집을 고칠 때 그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단열을 신경 써서 이제 집이 살아도 춥지 않은 집으로 고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번째 밖에 있는 주방이나 화장실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거기에서 살아도 불편하지 않게 살게 하는 그러면서 한옥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점을 두고 고치고자 해요. 그렇군요. 옛날 집 보면 이제 단열이 항상 좀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주방과 화장실 집 안으로 들이는 이 점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씀이시고 자 근대 한옥 가운데 이제 빈집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거의 이제 주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카페라든지 숙박 시설로 활용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 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것보다 이제 점점 한옥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그리고 그 소위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 이제 은퇴자들이 매년 해마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100만 명 가깝게 계속 나오죠. 쏟아져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뭐 퇴직금 받아 나오는데 뭐 대부분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카페 이런 거 하면 한 90% 이상이 그 1, 2년 안에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받고 나온 퇴직금도 다 까먹고. 다 날리고. 예. 근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시골에 보면 저런 집은 고치면 괜찮겠는데 하는 집이 많거든요. 예. 그런 집을 고쳐서 아예 고칠 때 농촌 민박이나 뭐 카페나 에어비앤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고치면 이 은퇴자들이 예를 들면 뭐 집과 함께 또 마당도 있고 텃밭도 생기고 그런 공간들이 되고 그다음에 이 집들을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하면 그걸로 생활비도 충당이 되고 그다음에 퇴직금 안 까먹고 그게 그 본인의 자산으로 그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빈집 활용을 하면 이 사실은 10년 안에 지금 그 시골 보면 전부 뭐 70대 이상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는데 10년 안에 막 그 없어질 마을들 많잖아요.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농촌 소멸, 시골 소멸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막 도시민 유치하려고 이래 하는데 그럴 때 이런 예를 들면 빈집이나 한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빈집 고쳐서 단지 이제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뭐 카페나 숙박 시설로 이렇게 사업 쪽으로도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소멸 위기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자 현재 시골 한옥 건축학교에서 수강생을 모집 중인데 지원자에게 어떤 뭐 자격 조건 이런 게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고 어떤 분들이 지원하면 좋을까요? 아니요, 특별한 자격을 두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골에 이제 뭐 빈집이나 한옥을 고쳐서 자기가 시골에 살아보고 싶은 사람. 그다음 번째 뭐 그걸 고쳐서 뭐 농촌 민박이나 에어비앤비나 카페를 해보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사람. 뭐 이런 분들이면 누구든 가능하고 또 집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거의 건강해야 되겠고. 건강. 그러면 이 노동을 자기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진 사람이면 남녀 가리지 않고 누구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누구나 건강한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다. 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교육 기간하고 수업 내용도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죠. 이 북후면 영곡리에서 이제 그 1970년도에 지어진 근대 한옥을 그 같이 수업을 하면서 고쳐 나갈 텐데 요게 이제 3월 3일부터 시작해요. 3월 3일부터 이제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5일 수업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해요, 수업을? 하루에 아침 8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내는데 실제로 이제 이걸 하면 그 실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전에 건축학교 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침에 이제 모여서 티타임 하면서 이제 뭐 건축 이론도 이렇게 좀 수업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진행할 뭐 리모델링할 일들 설명하고 이래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이론 수업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론 수업. 그다음 번째 이제 12시에 점심을 먹을 텐데 또 30분 전에 이제 오전 일과를 마치고 그 했던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질문도 받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1시간 밥 먹고 쉬고 이제 오후에 또 1시에 시작하기 전에
30분간 이론 수업하고 네. 또 마치기 또 30분 전에 또 맞춰서 이론 수업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이론과 실기 결합해서. 예. 참 그리고 집을 고칠 때 핵심은 이제 전기, 물하고 그다음에 물을 썼다라면 그 폐수들을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집에 이제 뭐 전기 시설이 반드시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도 집안으로 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쓴 물을 정화조를 거쳐서 배출해야 되고. 그렇죠. 이 핵심을 이제 같이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시골 한옥이 추우니까 이 집이 이제 단열 성능이 좋은 집으로 그러면서 살기 편한 공간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함께 이제 수업하게 됩니다. 그 기본 뭐 이론 지식이라든지 손재주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도 이거 가능할까요? 제가 그동안 건축학교를 몇 번을 진행을 했는데 해보니까요. 그 작년 제천에 여름에 했는데 작년에 여름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그런데 출석률 100%였습니다. 그 정도예요? 한 몇 명 정도 수강생 모집하실 건가요? 해보니까 너무 많으면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는 5명만 모아서. 5명만요? 완전히 그래서 소수정예. 5명 가지고 이제 그러면 거의 1대1 수업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면서 하면 수업의 충실도도 높아지고 하고 나면 막 자기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들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수강료는 혹시 많이 비쌉니까? 아니요, 수강료를 별도로 받질 않아요. 수강료도 없어요? 80만 원을 받는데 80만 원. 거기에서 30만 원은 뭐 이렇게 책하고 개인 공부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사드리고 그럼 50만 원은 뭐냐? 보증금이에요. 수업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 80% 이상 수강을 하면 50만 원을 돌려줘요. 80% 안 되면 안 돌려주고. 안 돌려줄 거예요. 100%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다들 뭐 만족하시던가요? 이거 강의 끝나고 나서? 지금도 서로 연락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5명 뽑는다 그러면 지금 아직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한 분은 신청했고요. 이미 했고. 그럼 4명 남았네요? 정원이? 그렇죠. 그거 빨리 연락해야 되겠네.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그러면? 일단 한국사회주택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 시골 한옥 건축학교 한다고 공고를 해놨어요. 한국사회주택협회 홈페이지로 가면? 한국사회주택협회. 그리고 그 다음 번째 뭐 제 SNS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페이스북하고 제가 카톡하고 이렇게 연락해도 되는데 제 연락처가 010-7297-1332 그 전화번호도 아예 공개하시는 거예요? 공개하죠, 뭐. 우리 함석호. 말씀하세요. 7297-1332로 저한테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우리 시골 한옥 리모델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우리 건축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함석호 교장 선생님 번호가 010-7297-1332번으로 직접 연락하시면 또 상담도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시간 많이 지났네요. 교장 선생님, 우리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전화기 불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한국사회주택협회 부설건축학교 함석호 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 봉화 지역위원장이죠. 박규환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박규환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 12.3 계엄 당시에 우리가 이제 1시 1분쯤에 이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불과 한 5분여 뒤에 국회 본관 건물 일부 전력을 계엄군이 차단했던 것으로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5분 정도 빨리 단전이 됐더라면 이거 정말 상상만 해도 이거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저 국회 CCTV 영상을 통해서 뭐 아주 뚜렷하게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예.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예. 저도 영상을 한번 돌려보니까요. 예. 말씀하셨다시 1시 1분에 계엄 해제가 됐는데 예. 1시 2분경에 계엄군 7명이 지하 1층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1시 2분에 예, 이 친구들은 저 계엄 해제가 된 사실을 모르고 몰랐죠. 예. 내려왔겠죠. 그렇죠. 그래서는 바로 그 일반 조명 차단은 물론이고 비상 조명 차단기까지 내려서 지하 1층 전력을 완전히 차단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대략 한 6분 가까이 지하 1층이 이제 암흑 상태가 됐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 의결이 1시 1분인데 만약 국회 의결이 한 5분만 지연되었다면 또 뒤집어서 이 친구들이 한 5분만 빨리 전력을 차단했더라면 그리고 정말 또 다행인 것은 이 국회 전력 차단기가 층별로 작동했기 때문에 층별로 다 있어요. 그게 예. 그래서 일단 지하 1층만 전력이 차단됐는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시간 여유가 더 있었다면 이거 금세 알아차리고 이제 그렇죠. 위로 올라가면서 다 차단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뭐 여유까지 다 감안하더라도요. 실제로 한 10분 정도의 여유만 더 있었다면 국회는 말 그대로 암흑 상태가 되었을 것이고 국회 기능이 실제 마비되고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 자체가 불가능했겠죠. 그랬더라면 정말 대한민국이 그 뒤로 어떻게 펼쳐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 지금 딱 드는 생각 그 체포조 그 명단들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요. 10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생각나는 게 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분만 좀 끌어달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추경호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전화해서 1시 30분까지만 의결을 미루자. 1시 30분에 의결하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30분. 만약 그때 추 원내대표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원식 의장이 1시 30분에 의결하려고 했다면요. 그 이전에 제 생각에는 늦어도 1시 한 20분쯤에는 국회는 암흑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요. 뭐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추경호 대표 계획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 계획 알고 저는 협조했다. 이렇게 의심합니다. 예. 와, 정말 그 국회의사당 거기 이제 다 전자투표 하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모든 게 올스톱 되는 거잖아요. 올스톱 되고요. 물론 그랬다면 또 그 상황에서 뭐 촛불을 켜던 뭐 아니면 핸드폰을 꺼내서 불을 밝혀가면서 어떻게든 하려고 했겠지만요. 그렇죠. 그러나 이미 그런 상태에서 반면에 계엄군들은 야간 투시경을 다 끼고 있잖아요. 헬멧에 다 있었잖아요. 헬멧에 야간 투시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회의장으로 뭐 난입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의결했을 때 의결의 적법성 여부. 왜냐하면 그런 게 기록이 되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제대로 남지 않았을 때 송출이 안 될 거잖아요. 전기가 다 꺼져버리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정부 쪽에서 수용을 안 했겠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상황이 만약 왔었다면요. 비상계엄 해제 불가능했고 결국은 이제 비상계엄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의도했던 바대로 이후에 뭐 정치인 체포부터 해서 모든 계획들이 착착 진행됐겠죠.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 끔찍하고 아찔하고 만약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어땠을까? 와, 정말 이거 영화네요. 저는 또 좀 이게 소름 끼치는 것이요. 소름 끼쳐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이런 표현했죠. 내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막지 않았다. 나는 빠른 시간 안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 국회가 할 걸로 알고 있었다. 내가 진짜로 의결 막으려고 했다면 안전 단수부터 했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또 직접.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뜬금없이 이분이 왜 안전 단수 얘기를 하지?
저도 그 얘기 들을 때는 그렇지. 맞아. 왜 저 친구들이 단전단수를 안 했지? 들어올 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단전단수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실제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단전단수와 관련된 지시 문건이 전달됐다. 이상민 이거 헌재에서도 장관한테. 다 얘기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이렇게 지시했다는. 협조하라. 그래서 뭐 언론사들까지도 여러 곳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이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전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지시됐고.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실패하고 나서 보니 내가 지시했는데 저 계엄군들이 안전 조치를 못했구나. 실행을 못한 것으로 대통령은 이제 파악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단전 안 한 것만 보더라도 단전 지시 안 한 것만 보더라도 내가 국회를 실제로 무력화할 의도는 없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자기 변호용어로 사용을 했던 거죠.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다 거짓말. 이게 영상으로 그것도 정말 뭐 요즘 말로 빼박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부인할 수 없이 영상 증거로 드러났어요. 완전 시행했던 겁니다. 다만 국회가 워낙 빠르게 움직였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계엄군들이 늦게 도착하고 또 그 친구들도 국회 상황을 완전히 다 사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계획했던 단전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실행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던 것일 뿐이지 이게 전부 다 그분들의 계획 속에 다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끔찍한 거죠. 참 이렇게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 잘못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첫 손가락 꼽히는 게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 그것도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솔직히 궁금해요. 이제 이 영상까지 나왔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 무엇이라고 할까? 저는 솔직히 또 이럴 것 같아요. 나는 모른다. 나는 지시하지 않았는데 부하들이 알아서들 저런 짓을 했다. 그렇겠죠. 아니 근데 부하들이 우리도 누군가의 아랫사람이 되어봐서 알지만 저런 아주 위험한 일을 왜 명령이나 지시도 없는데 부하들이 알아서 왜 국회 전력을 차단합니까? 그런데 그런 아마 또 거짓말 그러면서 결국은 또 부하들한테 전부 다 책임을 돌리는 저는 또 그런 진술 그런 태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참담하고 정말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요. 자, 명태균 특검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민주당에서 이제 발의를 했고,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 심사가 있었고, 이달 안으로. 심사소위원회에서. 그렇죠. 이제 이달 안으로 이제 처리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와 있는데, 자, 이 명태균 특검법 예상을 좀 해주신다면, 권한대행이 또다시 거부권을 쓰고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게 통과 가능성은 있는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명태균 특검 같은 경우는 어쩌면 이것이 결국 계엄의 발단이 됐을 수도 있어요. 명태균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불법 선거 개입이나 국정농단 그것이 지금 명확해지자 어쩌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가설까지도 또 나름대로는 되게 설득력 있게 지금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국정농단 이거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또 관련자 처벌해야 되는데요.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일단 저희들은 다른 야당과 다 함께 이거 27일경 이때는 아마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27일 본회의 통과. 그때쯤까지 지금 그 이전에 이제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한 것이니까요. 이후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또 의결 과정 거쳐야 되고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말 어떤 분 표현에 따르면 거부권 권한대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박지원 과연 의원이 이걸 그랬죠. 예, 또 공포할지 아니면 또 제2요구권을 발동할지. 근데 저는 명태균 특검법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본인은 이 사안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혹은 비교적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사안은 자유롭죠. 그래도 명태균 예. 특검법에 대해서는. 예. 네,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본인도 거기에 연루돼 있는 측면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러했다 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우에는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은 정말이지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 대행이 국회의 뜻을 수용해서 예 역시 공포해 주기를 또 기대하는데요. 뭐 여당에서 또 엄청난 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여당의 압력을 얼만큼 이제 견딜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저는 뭐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뭐 상식적인 생각이신데 상식이 안 통하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자, 지금 일요일에요. 여당에서는요, 이 명태균 특검이 결국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을 난도질하고 사실상 대선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검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참 이상하잖아요. 명태균 특검 하는데 국민의힘이 대선을 치르지 못할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명태균과 국민의힘이 긴밀하게 또 연결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쩌면 고백하는 게 아닌가 싶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예. 자, 어제였죠. 이제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잖아요. 네, 이거 그렇죠. 어떻게 보셨는지 한 시간이 딱 2분 남았거든요. 예. 네네. 예, 좀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요, 뭐 늘 저희가 같이 하는 얘기지만 탄핵에 대해서 물론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죠. 그건 뭐 정치적 의견일 수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이번 탄핵의 원인이 무엇인지 윤석열의 어떤 불법적 비상계엄 그것이 갖는 우리 한국 민주주의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진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또 생각해 주시기를 늘 저희가 우리 주민 여러분 또 국민들한테도 저희가 좀 부탁드렸는데요. 그것과 아울러 저는 정말이지 광주는 그래도 광주만큼은 저는 이분들이 좀 예의를 지켜줬어야 한다. 광주가 어떤 곳인가? 바로 1980년에 계엄군이 짓밟고 들어가서 수천 명의 인명을 또 사상자를 냈던 곳이 바로 광주이잖아요. 그런 곳에 계엄군이 짓밟아서 학살이 이루어졌던 그곳에 가서 계엄을 옹호한다. 그것도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서 광주 시민을 혹은 또 광주의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런 행위는요. 정말이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욕이고요. 정말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저거는요, 폐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거는 그냥 어떤 좌우를 따지는 문제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이념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저건 정말 폐륜이다. 아우슈비츠 지금 우리 학살되었던 분들 묘역 있잖아요. 세계문화유산이 되어 있죠. 그 묘역에 가서 히틀러를 칭송하고, 맞습니다. 파시즘을 칭송하고 나치즘을 칭송하고 거기에 가서 독재를 찬양한다? 그건 정말 알겠습니다. 인류에 대한 모독이죠. 인간으로서 해서는 폐륜이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물론 뭐 집회 결사의 자유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해서는 안 될 그 장소에서 했다. 여기까지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역사 의식도 있어야 하고요. 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